안녕하세요. 김시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여행업에도, 제가 하고 있는 여행업에도 봄이 빨리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에, 저는 지난 26년 동안 여행업 쪽에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표현하고 춤추고 여행하자는 의미의 Think, Talk, Dance, Travel이라는 1인 테마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인 테마 여행사를 제가 운영하면서 어떤 것들이 탁월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제 경험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 제 이야기 여행사 조그만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제 이야기들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탁월한 공간, 탁월한 작품, 탁월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 여러분들도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업이 멈춰져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 제가 운영해본 프로그램들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탁월했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왜 작은 여행사를 코로나 이후에 또 계속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행은 관광이죠. 관광. 말 그대로 볼관자의 빛광자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빛을 보는 일이에요. 빛을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빛을 보고 어,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여행이거든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어, 만나는 일상의 빛, 그러니까 새로운 빛을 보고 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일상을 재조명하는 역할을 관광, 여행이 합니다. 익숙한 일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거죠. 여행업은 그런 어,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빛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여행업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보는 일이죠. 그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사가 언제 필요한가? 여행사는 필요에 의해서 찾는 곳이거든요. 필요가 없으면 찾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처음 여행사를 할 때는 어, 항공권 문의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구정 때 내려가시는데 어, 제주도 항공권을 좀 구해달라. 필요하시니까. 제가 테마 여행사를 하는지는 모르시고 제주도 항공권이나 뭐 부산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부산 항공권이나 이런 이제 그런 문의들이 예전에는 많으셨고요. 지금은 그렇진 않고 요즘은 필요가 계속해서 바뀌죠. 시장의 필요가 계속해서 바뀌는데 여행객들이 이제 코로나 전까지의 주류 여행 시장이라고 하면 어, 매스 투어리즘, 그러니까 대량으로 여행을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더 많은 여행을 원하시다 보니까 싸고 짧은 여행들, 그러니까 단체 패키지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저렴한 여행을 가시는 것이 트렌드였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가 찾아오고 나서 여행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여행업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그런 터닝 포인트에 저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때 여행사가 필요한가, 필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부 보고에, 정부 리포터에 보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여행이 될 것이냐, 트렌드가 치유와 회복, 명상, 내지는 이런 깊이 있는 여행, 그리고 좀 더 호흡이 긴 기간에, 그 전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뭐 5박 6일 이런 여행이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길고 호흡이 깊은, 깊이 있는 여행 쪽으로 변화할 거라는 리포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큰 대규모 단체, 30명, 40명 정도의 큰 단체들에서 5명에서 10분, 15분 정도의 소규모 단체들로 쪼개질 것이고요. 그런 단체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여행으로 변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행사도 거기에 맞게 변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현재 여행업은 빙하기에 진입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파편화, 쪼개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세분화, 그다음에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현재 2021년 2월 현재 여행업은 빙하기입니다. 과거 88년에 여행 자율화가 된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의 호황을 마치고 다들 공룡이 됐죠. 몸집도 커지고. 그런데 빙하기가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 빙하기가 지나고 나면 과거의 시장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진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행사들의 덩치는 크고 시장의 상황에 맞게 진화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행사, 1인 여행사에게는 앞으로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작품은 독일의 부파탈에 있는 네안델 뮤지엄에 있는 뒷마당에 있는 작품이에요. 2002년에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이 뒷마당에 작품을 했는데, 다윈의 진화론에 관련된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네안델 뮤지엄은 이 네안델 계곡에서 유인원 화석이 두개골이 발견이 됐는데, 그 두개골의 이름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줬어요. 이 계곡이 네안델 계곡이거든요, 독일에.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인류의 조상이죠. 35만 년 전 인류에 대한 그걸 여기서 발견해서 그 자리에 아주 재미있는 박물관을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원형 형태로 해서 인류의 진화를 표현한 아주 재밌는 박물관인데요. 작지만 굉장히 짜임새 있고 재밌는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에 독일에 가시면 한번 꼭 가보시고요. 그 뒷마당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은 인간은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가 와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지만, 여행업도 어떤 형태로든 진화를 해가고 성장을 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파편화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행 시장이 과거에는 아주 큰 그룹과 거대한 여행사가 똑같은 일정에 대량의 여행객들을 많이 보내는,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룹 시장이죠. 그룹 패키지 시장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시장은 파편화되고 작게 쪼개지고, 그 쪼개진 부분에서 또 테마도 굉장히 다양한 테마로 조각조각으로 바뀔 것이고, 목적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요구사항으로 해서 시장은 쪼개지고 작아질 거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분화. 여행이 어떻게 갈 거냐. 여행은 좀 더 깊이 있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깊이 있는 여행.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으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50대 이상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더 좀 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을 여행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고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여행들로 테마 여행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모험 여행, 어드벤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대도시 위주나 관광지 위주의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 여행뿐만 아니라 좀 더 모험을 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행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움과 지적인 탐구에 대한 여행, 좀 더 깊이 있는 여행 쪽으로 더 세분화해서 여행 프로그램들이 발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크 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은 최근에 여행 트렌드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행은 휴식, 편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쉼이 있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여행이 너무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인류의 어두운 부분, 그림자에 대한 부분이죠. 인류의 어두운 부분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하나의 트렌드로 좀 더 세분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의 그런 장소, 그림자 여행에 대한 장소는 뭐 예를 들자면 폴란드의 아이슈비츠, 유대인을 대량으로 살상했던 그 홀로코스트를 만행이 진행됐던 아이슈비츠라든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제가 중학교 때 그 원자력 발전소가 체르노빌이 폭파하면서 그때 뭐 방사능에 대한 부분 막 위험도 막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캄보디아에 있는 킬링필드, 얘들은 뭐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전쟁사에 대한 부분들, 그런 여행들, 그리고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팬데믹에 대한 여행도 생길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팬데믹도 다크 투어리즘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그런 세분화된 여행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화해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행객들은 과거의 시장이 물론 코로나 이후에도 존재하겠지만 새로운 시장에 맞는 탁월한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본물처럼 터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본질은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사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여행사가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느냐, 어떤 테마로, 어떤 색깔로, 어떤 향기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여행객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새로운 빛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행사는 여행 프로그램을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여행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여행 업체들이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을 특히 서양의 수많은 여행사들이, 그런 여행 관련 업체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한국의 여행 시장에서 다루고 있는 여행 프로그램은 전 세계 여행 프로그램을 100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다루고 있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70%의 여행 프로그램들,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아주 깊이 있고 재미있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에 대한 접근이 아직 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시장과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탁월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제가 진행해봤던 경험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르티카, 남극이죠, 남극. 아주 극적인, 지구상에 있는 가장 극적인 장소입니다. 남극. 남극이 탁월하고 극적인 여행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장소가 탁월한 프로그램인 이유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빙하라든가 수백만 마리의 펭귄이라든가 이런 태고의 원초적인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자연의 위대함, 대자연 속에 우리 사람도 한 마리 동물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남극에 가서 받았는데요. 남극에 가시면은 이런 유빙,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유빙들을 또 보실 수 있어요, 대자연을. 제가 갔을 때도 폭이 한 90km 정도 되는 유빙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유빙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폭이 150km 정도 되는 유빙이 떠내려와서 셔틀랜드 제도에 부딪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빙들을 보실 수 있고, 또 남극이 탁월하고 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로라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적인 자연 현상인데요. 플라즈마 광이 태양에서 플라즈마 광이 와서 지구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양극지방으로 퍼지게 되고요. 북극과 남극에 동시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에요. 과학적으로 이 현상이 왜 극지방에서 발생을 하는지는 규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로라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노던 라이트라고는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 남극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노던 라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극에도 서든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동시에 있는 극적인 현상을 남극에 가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극이 특별한 이유, 남극 여행 프로그램의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남들이 가보지 못했다는 희소성일 수도 있고, 왜 남들이 가보지 못했냐? 물론 가장 먼 곳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남극이기도 하고, 그 남극에 가기 위해서는 남미의 끝지점, 우슈아야라는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남극 대륙으로 가야 됩니다. 남극은 대륙입니다. 북극은 대륙이 아니고 얼음이 얼어있는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극은 대륙입니다. 그래서 그 대륙을 가기 위해서는 드레이크 해협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거친 바다를 건너가셔야 돼요. 케이폰이라는 김승진 선장님이 그 요트를 가지고 지나간 케이폰이라는 가장 배들의 묘지라고 불리는 그 앞바다를 가로질러 건너서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서 가셔야 되는데, 이 바다는 평균 7, 8m의 파도가 항상 치고요. 두 개의 대양이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대서양과 태평양이 남태평양과 남대서양이 부딪혀서 어마어마한 파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높다고 하면 10m의 파도를 만들고요. 아주 높은 파도가 있을 때는 15m의 아주 드라마틱한 파도를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거친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지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극 여행 프로그램의 또 다른 탁월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 하나는 플런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런지라는 단어는 영어로 내 모든 것을 내 던진다는 의미예요. 내 모든 것을 내 던진다는 의미. 남극에 가시면 폴라 플런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남극 바다의 앞에 배를 정박을 하고 앵커를 내리고 거기서 남극의 그 차가운 바다로 점프 다이빙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 바다는 빠지게 되면 15분 이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내지는 심장 쇼크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 리스크를 안고 죽어도 좋다는 서명을 한 다음에 폴라 플런징이라는 이 작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해보게 됩니다. 하고 느낀 거는 남극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점프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접니다. 들어가 보니까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튀어나왔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도 남극에 가시면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몸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요. 그리고 남극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 내년 1월, 2022년 1월에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요트를 타고 아까 말씀드린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서 1000km를 요트를 타고 항해를 해서 남극의 대륙까지 들어가서 한 달을 그 돛단 배를 타고 가서 그 거친 바다를 항해해서 이 남극을 한 달 동안 탐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진 작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사진 작가들,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디스커버리 이런 자연 생태계 사진 작가들 내지는 그런 사진 작가를 꿈꾸는 자연 사진 작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항해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항해사들이 항해를 하고요. 그분들은 이제 이 배를 타고 가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시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누구도 요트를 타고 그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서 남극에 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내년 1월에 자연 사진 작가를 해서 내가 한번 떠보겠다. 한국에서 한번 그런 부분에 어떤 기록적인 부분들을 남겨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런 프로그램에 조인을 하신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한국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외국의 여행사들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탁월한 면, 여행 프로그램에서 어떤 희소성과 어드벤처에 대한 도전 정신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모든 걸 내던지는 플런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대자연, 태고의 대자연과 어울려서 아주 독특한 탁월한 느낌의 여행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남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남극의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 남극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탁월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미술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유럽 미술관. 제가 가본 공간 중에 가장 탁월한 공간이 어디냐? 인간이 만든 공간 중에 제가 가본 곳 중에요. 가장 탁월한 공간이 어디냐? 그곳은 유럽의 미술관이었습니다. 유럽의 미술관이 왜 가장 탁월했는지, 그 어떤 탁월한 작품이 있는지, 그런 탁월한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이 미술관은 파리에 있는 오랑주리라는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은 모네라는 인상파 작가의 모네 수련이라는 이 대작 있잖아요. 이렇게 커브로 돼 있는 대작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미술관인데요. 이 미술관의 탁월함은 공간입니다. 공간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조명을 켜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건 자연채광입니다. 이 오랑주리 미술관은 자연채광 미술관이고요. 이 공간이 주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위에서 떨어지고 내지는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작품의 느낌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시시각각으로 태양의 앵글에 따라서 빛의 느낌이 다르고 작품의 느낌이 다르게 아주 특별한 느낌의 미술관인데요. 이 공간을 저는 좋아해서 파리에 제가 100번 이상 파리 출장을 갔었는데요. 가게 되면 저 혼자 비즈니스 출장을 가게 되면 처음 가는 곳이 이 미술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관에는 어떤 기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운을 받고 싶어서 오늘 만나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제 일의 결과를
좋게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줄 것 같은 기대감으로 먼저 이 미술관에 갔다가 그 현지 업체들과 미팅을 가는 게 제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시면 이 미술관에, 이 특별한 미술관에 꼭 가보시고 1인 테마 여행사를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특별한 공간에 같이 가셔서 손님들한테도 그 느낌과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미술관은 K21이라는 독일의 디셀도르프라는 도시에 있는 현대미술관입니다. K21, 21세기의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요. 현대미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풀어드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작품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여기 벽면에 보시면 이렇게 한 공간에 벽면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한 40개의 사진을 잡지에서 오려서 흑백으로 해서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붙여놨고요. 한쪽 면에는 이렇게 어떤 옷들을 하얀 옷들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 작품은 뭐냐면 스페인 잡지에 나오는 엘카소라는 작품에 나온 잡지에 나오는 살인자와 피해자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들은. 그래서 근데 그 사진들을 무질서하게 누가 살인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알 수 없도록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만 양철 통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범죄 장면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에는 이제 그 시체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쌌던 수의를 이렇게 싸놓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기괴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현대의 작품들이 재밌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이미지를 통해서 도덕성을 판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주는 모호함, 이미지가 주는 환상, 이미지가 주는 착각에 대한 것들을 이 현대 작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를 통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의 사진이 한 명 있죠? 아이의 사진. 이 아이는 살인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가해자니까 질문을 하겠지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맞습니다. 가해자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도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고 살해를 한 오른쪽 밑에 있는 아이도 살인자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뒤섞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주는 환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고 그 같은 미술관에 있는 또 다른 재밌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다른 이 방마다 이렇게 이 미술관은 돼 있는데 이 암실 같은 어두운 공간에 한쪽 벽면에 이런 사각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10여 종의 다른 거미를 그 안에서 실제 살아있는 거미를 키웁니다. 그거를 빛으로 이렇게 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토마스 사라센이라는 리투아니아 작가 작품인데 이 작품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냐? 사각의 어떤 프레임,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고 어떤 뭐 도덕적인 프레임, 법적인 프레임, 여러 가지 프레임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 프레임 안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10여 종의 거미가 네트워크를 치고 각자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치고 거기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이 거미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 어떤 프레임 안에서 네트워크를 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꽤 닮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손님들이 같이 가신 여행객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현대미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작품이 뭐 어떤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아주 재밌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미술관인데요. 인젤 홈브로이라는 독일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는 미술관이에요. 아주 특별한 미술관입니다. 6만 평 대지의 습지, 옛 나토의 미사일 기지, 핵 미사일 기지 옆에 있는 습지를 6만 평 정도를 개간을 해서 그 습지를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15개 이렇게 파편화된 미술관들을 지어서 오솔길을 걸으면서 보실 수 있는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의 탁월함과 특별함은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작품에 작품의 순서가 없습니다. 과거에 크메르 유적에서 나온 불상부터 명나라 도자기, 현대,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들까지 뒤섞어 놨어요. 아주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통 이렇게 시대별로 내지는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놓는데 여기는 그냥 흩어놨어요. 질서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작품들을 지키는 경비원이 없습니다. 경비원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고, 세 번째는 그 작품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숲속에 있는 미술관은 이런 습지대를 천천히 걸으시면서 자연도 보시고 자연과 나와 작품 이런 컨셉의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이 미술관은 혼자 걸으시면서 저희는 가게 되면 혼자 걸으시게 하거든요. 이 미술관은 6만 평을 혼자 걸으시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느낌들,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시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걸으시면서 보시면 이 미술관에 가시면 그런 자연과 작품과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걸으면서 느끼는 어떤 치유와 힐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간 첫 번째 나오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텅 비어 있고 그 안에서의 작품은 뭐냐? 작품은 납니다. 내 몸에서 나는 소리. 발로 이렇게 걸을 때 발바닥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 왼발, 오른발, 그리고 호흡 소리, 그리고 내 몸에서 나는 소리, 그런 것들이 작품이고 자기를 느껴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작품 이렇게 군데군데 작품들이 있고 건물들이 또 나오고 그 건물에 문이 열려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켠에는 이런 작품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그 이태리의 지식인들은 아침 인사가 메멘토 모리였대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 지금을 즐기자. 지금을 잘 살자. 지금만 살자. 뭐 그런 의미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상의 죽음 체험도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이런 아주 특별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일본의 시마네현에 있는 미술관인데요. 아다치 미술관이라고 1970년에
아다찌라는 분이 이곳에 가든과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이곳이 특별하고 탁월한 이유는 이곳에 와비사비라는 일본의 미의식, 미학적인 용어인데요. 불완전함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미술관은 이 정원은 아다찌 정원은 지난 16년간 일본의 정원 랭킹 1위를 한 곳입니다. 왜 이곳이 지난 16년간 일본의 정원 랭킹 1위를 했을까? 이 시골에 있는 이 작은 정원이 그거는 와비사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와비사비는 뭐냐면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불완전함의 미학? 정원을 가꾸잖아요, 사람이. 정원을 가꾸는데 아주 알맞은 비율의 물과 흙과 나무와 숲과 이런 것들을 적절한 비율로 해서 조화롭게 섞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정갈하고 한편으로 숨막히게 이렇게 턱 그런 느낌이 있는 정원인데 그 한켠에 아주 소박한 뭐 쟁기를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초가집을 놔두고 거기서 차를 마실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소박함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추구하는데 한편으로는 소박함과 소탈함, 불완전한 것들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그 전체를 완벽하게 한다는 일본의 미의식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정원입니다. 시마네현에 가시면 이 미술관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시면 이런 미술관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짜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희도 그렇지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면이 겸손하고 소탈하고 그런 면이 있어야 그 사람이 더 완벽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듯이 이 정원도 그런 것들 와비사비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용어, 미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프랑스에 있는 롱샹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프랑스 테마 여행을 할 때 반드시 가는 곳입니다. 그 여정이 맞으면 꼭 가는 곳이고 1950년에 르꼬르비제라는 인류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분이 이곳에 이 시골에 완전히 시골이에요. 벨포트라는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프랑스 접경 지역에 있는 아주 시골인데 그 나지막한 언덕 위에 이렇게 20세기 최고의 건축물로 건축학도들의 성지 같은 곳이죠. 롱샹 성당이라는 성당을 지었습니다. 이 성당은 의 탁월함은 이건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그 처음 봤을 때 그 인상과 그 내부의 공간에 대한 느낌들은 콘크리트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르꼬르비제라는 분이 왜 위대한 건축가이고 그 사람의 말년에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혼을 이 콘크리트에 불어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롱샹 성당이라는 이 20세기 최고의 건축물에 가시면 내부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내부에 가시면 이렇게 빛이 사선으로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사선으로 떨어져서 벽면에 비치고 그런 빛의 흔적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부 공간은 울림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음악 같은 거를 틀면 굉장히 아주 좋은 스피커 못지않는 효과를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가서 트시면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롱샹 성당을 제가 한 4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가장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공간에 가서 저희가 이곳에서 한국말 안내판이 없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곳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있었는데 한국말 안내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번역도 하고
제작 비용에 대한 걸 후원을 해서 지금은 한국말 안내판이 이 드라마틱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만 유일하게 이 건물 안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 특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가면 어떤 음악을 틀어요. 그런 부분들이 음악 시청각,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거와 귀로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감정의 부분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건축물입니다. 프랑스에 가시면 이 건축물, 그리고 테마 여행사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특별한 곳들을 목적지로 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느낌들을 영감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모네 미술관인데 여기는 일반 여행객들이 잘 가지 않으시는 곳인데 이 미술관은 파리 16구 에펠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안쪽에 있는데 모네의 작품, 이 미술관에 가는 이유는 모네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이 작품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 인상주의, 임프레시즘이라는 말을 시작되게 한 작품입니다. 그 인상주의 이전의 작가들은 그림을 더 선명하게, 그림을 더 예쁘게, 그림을 더 섬세하게 그런 것들이 그림이었죠. 근데 인상주의는 이게 그림인지 뭔지 모르게 인상 그냥 희뿌여하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작품의 이름은 인상, 해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라는 말이 여기 이 작품에서 나옵니다. 노르망디, 파리에서 북쪽으로 가면 노르망디 지역이 나오는데요. 노르망디에 르아브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해돋이의 인상을 모네가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 얘기하면 저는 또 다른 얘기들도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인상파가 왜 노르망디에서 시작을 했을까? 노르망디는 위도가 북위 49도입니다. 왜 유독 다른 곳들도 다 인상적이고 할 텐데 노르망디에서 인상파 작가들이 활동을 했을까? 북위 49도의 태양은 저희가 서울에서 보는 저희는 36도, 35도 의 위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북위 49도의 노르망디의 그 바닷가의 습도와 그 주변 풍광과 태양의 각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파리에서 보는 같은 색을 서울에서 보면 다른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빛의 각도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북위 49도에서 좀 더 인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인상파가 북위 49도 선상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죠, 저도. 그래서 파리에 가시면 모네 미술관에도 이 아주 유명한 미술관은 아니지만 가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베니스에 있는 이건 또 다른 미술관인데 구겐하임 미술관이에요. 구겐하임이라고 하면 슈퍼 컬렉터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세계 최고의 슈퍼 컬렉터, 그 당시에 작가들, 가장 잘 나가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피카소라든가 그 액션 페인팅 하는 분이 있는데 잭슨 폴락, 자코메티라고 하는 분의 작품도 있고요. 자코메티라는 분 작품은 세계 최고가를 얼마 전에 경신했던 몇천억짜리 작품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 그런 분들의 작품들, 이브 탕기, 막스 어른스트 등 그런 분들의 작품들을 가지고 이 구겐하임이라는 분이 컬렉션 하셨어요. 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베니스를 좋아해서 이 미술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사셨고 여기에 이 뒷마당에 묻혀 있습니다. 거의 잠들어 계시고 여기는 베니스에 가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요쪽이 산마르코 왼쪽이 산마르코 광장 쪽이고요. 산마르코 광장 그 운하 건너편에 있는 요
구겐하임이 집을 미술관으로 바꿔놨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에 가시면 이런 작품이 있어요. 마당에 있는 네온 작품인데요.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Thought, Changing Future.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변한다는 의미의 어떤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면 Changing Place가 첫 번째입니다. Changing Place는 여행이잖아요. 장소를 바꾸는 것.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여행들이 있지만 그 여행을 통해서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결국은 미래가 변화하는 그런 부분에 여행이 미래를 변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이 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에 가게 되면 이 미술관에 가게 되고요. 이 이야기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저도 1인 테마 여행사를 하면서 국내 여행을 어떤 부분을 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트를 좀 타봤는데요. 유럽에서 좀 타보고 한국에서도 요트 자격증을 좀 땄고 그래서 배에 있는 돛이 바람을 맞아서 물을사를 가르면서 이렇게 양력을 발휘해서 바다를 가르면서 이렇게 갈 때의 느낌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세일 요트가 주는 항해의 느낌은 명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을 줘서 아주 특별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트를 이용을 해서 하는 간 적 없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 남해안에 있는 많은 무인도에 대한 여행 한 3박 4일 정도로 기획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곧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현재 국내 여행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없습니다.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어서 제가 한번 이런 요트를 이용해서 하는 남해안 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희소성이 있고 어떤 남들과는 다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해 본 프로그램들과 가본 곳들, 그런 곳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왜 1인 테마 여행사인가? 제가 1인 테마 여행사를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같은 때는 몸집이 크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다루면 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수익을 낼 수도 없고 수익이 있어야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왜냐하면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몸집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인 테마 여행사를 해보니까 그런 모든 비본질적인 거를 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 여행사를 하더라도 집중하실 수 있어요. 다른 부분들을 빼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큰 위기가 찾아오면 몸집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형 여행사들, 큰 여행사들은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지금 서 있고요. 작은 여행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응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력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시장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여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작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만약에 1인 테마 여행사를 하신다고 하면 잘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경험이 없는 분이 새롭게 이런 여행을 시작을 하신다고 테마 여행사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보다 어떤 모델을 가지시고 똑같이 하는 것
서양에 있는 외국에 있는 여행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하신다던가 그런 본인이 좋아하는 테마들로 가지고 그게 다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다 판매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 색깔대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면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저처럼 1인 테마 여행사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시면 같이 해서 느슨하게 연대를 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여행사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이런 재미있는 여행업에 시작을 해보신다고 하시면 작은 여행사끼리의 이런 연대, 강하게 연대하면 안 되고요. 느슨하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시작하시는데도 더 저기 하실 수 있고 편하실 수 있고 해서 이런 1인 테마 여행사에 대한 말씀들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양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시대의 지금이 시대가 바뀌는 타이밍을 살고 있고 여행업의 전체적인 지각 변동이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작은 여행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하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은 테마 여행사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 여행사 다른 일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여행사 작은 여행사 일에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플런지 아까 남극에서 폴라 플런징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사의 본질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모든 것을 걸어서 진정성과 특별함을 탁월함을 여행객들한테 행복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작은 여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의 진정성과 탁월함이 있는 프로그램만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고 계속 될 것입니다. 이 편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튜던트 호텔이라는 학생 호텔이라는 그 호텔의 화장실에서 본 말이에요. Only way is up. 그래서 유일한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여행은 계속될 것이고요. 여행업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유일한 길은 저희도 업그레이드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하고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 50플러스 연인학교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